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는 인체의 체액량 분포와 체액량을 통한 인체의 항상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체액량 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이 체외순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외순환이라는 자체가 체액과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체액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통해서 체외순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서는 세포 내외의 체액량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포 내외의 전해질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 체액량 조성에 있어서 삼투압은 세포 내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서 알아보고, 이 세포 외액량 이상이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며 유효순환 혈액량이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체외순환과 관련해서 세포 내외의 체액량 분포에 따라 적정한 드레니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외의 체액량 분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내 수분 즉 바디 플루이드는 체중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체내 수분은 60%를 기준으로 모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체내 수분량은 나이, 성별, 체중 등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체내 수분 분포는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5%까지 여러 조건에 의해서 넓은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체내 수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의 60%를 체내 수분이 차지하고 몸무게가 60kg일 경우를 가정해보면 약 36리터의 체내 수분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체내 수분은 이온화된 전해질을 비롯하여 각종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말합니다. 이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해서 육지로 올라왔다는 설이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다에 살던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바다에 많이 함유되어 있던 염분과 칼슘을 잃게 되고 레닌, 부갑상선 호르몬과 같은 새로운 호르몬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염수를 유지하고 요를 진하게 농축할 수 있는 신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칼슘을 필요에 맞추어 방출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중력에 대항할 수 있는 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 산소를 이용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장기와 호르몬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체는 세포막이라고 하는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물질들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인체는 선택적 투과성 막인 반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막을 이용한 구분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 내액은 체내 수분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36리터 중 24리터를 가지게 됩니다. 세포 외액은 체중의 20%를 가지고 있으며 36리터 중 12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포 외액은 다시 크게 두 구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눠져 있다면 세포 외액은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간질구획과 혈장, 혈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혈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크게 세포막과 혈관벽을 통해서 구획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세포 외액은 체중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혈관벽을 기준으로 간질구획의 간질액은 체중의 15%인 9리터를 차지하고 혈관 안의 혈구 성분은 체중의 5%인 이 3리터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점은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간질 구획은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간질 구획의 성분 조성은 오로지 혈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 체액량의 5%인 혈관 안 3리터의 혈액을 통해서 모든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과 관련해서도 혈관을 삽관해서 혈액을 우회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혈관 안의 성분 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간질액과 세포 내의 성분을 조정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신장의 문제로 인해 지속적 혈액 여과장치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혈관 안 혈액을 통해서 간질액과 세포 내액의 조성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 체해순환 중 여러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 인공산화기의 저혈조를 통해서 여러 약재를 넣어 운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체해순환에서 세포 외액 중 혈관의 성분 조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세포 내외의 구획과 비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 내외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세포 외액 중 혈관 안의 성분 조정을 통해서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전해질 조성은 다릅니다. 하지만 세포 외액인 간질액과 혈장의 전해질 조성은 거의 같습니다. 이 의미는 혈관벽을 기준으로 간질액과 혈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질구획과 혈관 안의 전해질 구성은 거의 동일하다 할지라도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혈관 안에는 이 혈구를 비롯해서 혈장에는 단백질인 알부민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혈장의 색은 원래는 물과 같이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혈장 안에 단백질인 알부민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세포 외액 중 혈관 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혈관 안에는 크게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압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혈장 안의 알부민에 의해 형성되는 압력인 이 교질 삼투압과 심장으로부터 발생되게 되는 정수압이 서로 상반되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알부민에 의해 형성되는 교질 삼투압은 이 큰 분자량으로 인해서 혈관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혈관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정수압은 심장 근육이 박출로 형성되기 때문에 혈관 내에서 수분을 간질로 밀어내는 압력이 항상 가해지고 있습니다. 즉, 교질 삼투압과 정수압은 반대의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체해순환 과정에서 과도한 혈희석의 문제점은 혈구뿐만 아니라 혈장도 희석되게 되고 특히 알부민의 수치 저하로 인해서 혈관 안에 수분이 간질액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흔히 부종이라고 일컫는데 부종은 세포 외액의 간질구획에 수분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인체의 부종은 인체 장기의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체해순환 운용에 있어서 꼭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 체해순환 운용에 있어서 과도한 혈희석은 체해순환을 경험하는 환자에게 있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체해순환 준비 과정 중 프라이밍 과정에서 알부민을 사용하여 혈장의 알부민 농도를 유지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혈관 안의 과도한 혈희석을 피하고자 체해순환에서는 여러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RAP, 즉 리트로그레이드 오토로거스 프라이밍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회로의 충진액을 최소화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와 세포 외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 내외의 전해질 조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서는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전해질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전해질 구성은 크게 다릅니다.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은 소듐이며 세포 내액의 주요 양이온은 포타슘입니다. 각각의 양이온들은 양쪽에 리터당 140ml 이퀴발란트를 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양이온과 음이온 등이 다른 농도 차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 농도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나트륨 K펌프를 통해서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포 내외의 농도 차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은 소듐이지만 세포 외액의 포타슘도 아주 적은 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만약 세포 외액에 소량으로 존재하는 포타슘의 농도가 어떤 원인에 의해 증가한다면 특정한 장기의 기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심장술에서 심장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하는 카디플레지아의 주 성분이 포타슘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 혈관 즉 이 세포 외액에 다량으로 포타슘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포 내외의 전해질의 농도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점은 이 신경의 흥분이라든지 근육의 수축, 호르몬 작용 등 다양한 세포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 전해질의 농도의 이상은 세포 기능 이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적정한 삼투압이 형성되어야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삼투압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투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선택적으로 특정 물질을 투과시킬 수 있는 반투막이 존재해야 합니다. 삼투압은 반투막을 기준으로 용액에 녹아있는 이 물질 분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삼투압은 인체에서 세포 내외의 수분량 분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항상 일정한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삼투압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유효 삼투압과 비유효 삼투압으로 나뉘게 되는데, 유효 삼투압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 분자수로 결정되는 압력을 말하며, 이 용질은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반투막을 비교적 통과하기 쉬운 물이 이동해서 반투막 양쪽의 농도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수분량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체내 각 구획의 유효 삼투압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포막은 수분에 대한 투과성은 높지만 그렇지 않은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포막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능동적으로 물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물 분자와 세모와 별표는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분자, 동그라미가 반투막을 통과할 수 있는 분자로 나누어 본다고 했을 때,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분자를 통해서 유효 삼투압이 형성되게 되고, 반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분자로 형성되는 압력은 비유효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이 비유효 삼투압은 세포 내외의 삼투압이 다를 경우 반투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용질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물의 이동은 없게 됩니다. 이쪽에 그림을 보시면 반투막을 기준으로 이 양쪽의 물 분자 4개와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분자가 2개씩 있기 때문에 삼투압은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물의 이동은 없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반투막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분자가 2개가 더 유입이 됐다고 했을 때, 반투막 양쪽에 삼투압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반투막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물이 이동을 하면서 반투막을 기준으로 왼쪽의 물은 줄어들게 되고 오른쪽의 물의 양은 증가하게 됨으로써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투압에 의한 물의 높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인체에서의 삼투압도 마찬가지로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 내외에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나 중요한 것은 혈장 삼투압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 유지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장은 세포 외액 중 이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구를 제외한 나머지 용액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체액의 각 구획은 세포막, 혈관벽과 같은 반투막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구획의 삼투압이 다를 경우 삼투압이 같아질 수 있도록 수분 또는 통과 가능한 용질이 이동을 통해서 양측의 삼투압을 같은 농도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의 삼투압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항상 변화하게 되고 모든 세포 내외의 삼투압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 때문에 혈장의 삼투압을 알게 되면 모든 체액의 삼투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세포 내액과 간질액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로지 혈관을 통해서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CPB와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혈관을 통해서만 성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외액의 삼투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모든 인체의 삼투압이 정상이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모든 체액의 삼투압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 외액의 삼투압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는데 이 식을 통해서 어떤 물질에 의해서 혈장 삼투압이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혈장 삼투압을 결정하는 인자는 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듐, BUN, 그 다음에 글루코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듐에 의해 주로 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듐을 리터당 140ml 큐발란트, 요소 질소를 데시리터당 13mg, 글루코즈는 90mg이라고 했을 때 이 수치들은 일반적으로 혈액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상 범위들의 값입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kg당 90ml/osmol 값이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혈장 삼투압의 정상 범위는 270에서 300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혈장 삼투압의 최대 변화치는 230에서 490까지 폭넓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 혈장 삼투압을 구하는 식에서 확인해 보면 주로 소듐에 의해 혈장 삼투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듐이 변화에 대한 혈장 삼투압의 변화는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듐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의 이동을 시키는 용질을 유효삼투압이라 부릅니다. 글루코즈는 큰 분자량으로 인해서 혈관 안에서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분자량에 의해서 세포 내외의 삼투압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양쪽의 삼투압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의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즈도 마찬가지로 유효삼투압을 일으키는 용질입니다. 예를 들어 혈중 글루코즈가 높은 경우 혈관 안에 삼투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포 내의 수분이 혈관으로 유입되게 되고 세포 내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될 수 있어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소변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다뇨, 다갈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세포 내외의 삼투압 차이로 인해서 물의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요소 질소의 경우에는 세포막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여 세포 내외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물의 이동은 없게 됩니다. 물의 이동을 시킬 수 없는 용질이기 때문에 비유효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유효 삼투압을 일으키는 주된 용질은 소듐이기 때문에 체해순환 상황에서 과도한 혈이석은 상대적으로 소듐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심정지액의 주입에 있어서도 특정한 심정지액이 체해순환 회로에 다량 유입되었을 때 이 심각한 소듐의 저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여러 원인으로 인해 세포 외액의 주요 양이온인 소듐이 정상 이하로 낮아진다는 것은 이 부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체 장기의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체해순환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체액의 각 구획은 세포막, 혈관벽과 같은 반투막을 경계로 나뉘게 되고 구획의 삼투압이 달라지게 되면 삼투압이 같아질 수 있도록 수분 또는 통과 가능한 용질이 이동하여 각 구획의 삼투압은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모든 체액의 삼투압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삼투압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